이 하락 시기에도 또 같이 가격은 빠지만 달라질 거예요. IMF를 지나면서 한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돈 되네.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3, 40년 동안 2번밖에 없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가격이 막 떨어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하락한 건 한 3시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빼면은 2시기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시기는 IMF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1997년 이후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 시기에는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보면 1997년과 98년도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평균적으로 집값이 막 40% 이상씩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졌다가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어요. 하락폭도 크니까 회복력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의 원인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일종의 외환위기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 유치를 너무 많이 한 다음에 방만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외환 갚으라니까 못 갚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부동산 시장은 별개로 매크로한 거시경제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에 타격을 준 거예요. 부동산 내생적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내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어땠습니까? 회복력이 빨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건강한데 다칩니다. 그러면 회복이 빠르죠. 그런데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졌어요. 다쳐서 쓰러진 게 아니고. 그럼 회복력이 느리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내생적으로는 사실은 건강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치니까 쓰러졌던 거죠. 그런 1차 하락의 시기가 IMF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락은 뭐냐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때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요. 2차 하락 시기는 서브프라임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은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모기지와 주택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축하는 현상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이 오니까 하여튼 영향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내부적으로 주택시장에 문제가 일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 속에서 외부의 이런 서브프라임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딱 미치니까 너무 비싸진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하락합니다. 그런데 IMF 때하고 조금 다른 하락은 뭐냐면 한 7, 8년 동안 회복 못하고 하락했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또 달랐다. 일기 하락하고. 자, 이제 앞으로의 하락이 올 텐데요. 제가 예측하는데 이 하락 시기에도 또 같이 가격은 빠지만 달라질 거예요. 다를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는 높아진 가격이 있어요. 기초보다도. 이게 우리는 뭐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 체력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아요. 과거하고 대비해서.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타격을 받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전세 가격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픈데 만약 외부 충격까지 온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최근에 외부 침체가 세게 왔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 확 오니까 집값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앓고 있으니까. 조금만 다쳐도 확 쓰러지는 거죠. 이제 외부 충격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내부적 모습이라 볼 때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아프다. 많이 쉽게 말해서. 이게 가격이 빠지는 기간이 뭐 지금처럼 1년 빠지고 회복할 건 아니고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인데 IMF라는 충격은 아직도 기억나요. 막 금 모으기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누가 집을 사고 집 막 빚으로 있는 사람들은 팔기 바빴죠. 영화 중에 대표적으로 국가비도의 날이라고, 그게 이제 IMF 때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니까 사람들 모여서 이제 아파트 삽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가봤더니 막 그 가장이 사실은 생을 달리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사실 있었죠. 집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집을 그렇게 빠지니까 누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가격이 빠졌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은 또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또 IMF 때도 그러면서 또 부자가 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집을 막 투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있었지만. 근데 최근처럼 광범위하진 않았다. 소수가 집을 투자하는 투기 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장을 잃고 이런 분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팔면서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집들을 팔면서 제가 볼 때 IMF를 지나면서 한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돈 되네. 그래서 돈 본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이전에는 한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한 게 저는 IMF가 기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하시거나 자산시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첫 번째는 불패는 없다. 오르면 빠진다. 그리고 빠질 때 그 폭도 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르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잠깐이었어. 그거 3, 40년 동안 2번밖에 없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 시기에 뭔가를 하고 그 시기를 유의했으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시점을 무시하래요. 아닙니다. 그런 예외적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시점이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자산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것들을 더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더 반추하시고 지금도 그런 예외적인 시장을 저희가 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빠지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가격 빠질 때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죠? 와요. 오잖아요. 왔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길게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지 역사에서 뭐 전쟁이 나왔는데 전쟁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앞으로 전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를까 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준비하고 이럴까 봐 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산시장에도 그래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역사도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패턴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오르면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오를 거예요. 이거 패턴은 정확해요.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자산이든 비슷한 게 있는데 많이 오르면 많이 빠져요. 또 그 이후로 많이 빠졌으면 많이 올라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올해 1분기에 가격이 회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빠진 게 회복했어요. 동일한 패턴을 보이죠. 자산시장은 그렇거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즉 주식은 한 번 빠지면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상패도 돼버리거든. 근데 부동산은요 계속 빠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빠지면 실사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파생 상품이 없는 한 경착륙은 없어요. 50% 막 70% 빠지지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요.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빠지면 사야 돼요. 많이 오르면 사용 가치를 너무 현저하게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거고. 과거의 하락과 폭락 시기를 볼 때 그런 공통점이 나올 수 있다. 과거에도 집 쓰고 지금도 쓰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가장 큰 호황과 가장 큰 위기가 동일하게 일어나요. 97년도 IMF 때를 맞이하면서 위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90년도 초중반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황기였어요. 막 신도시 만들어지고 땅값 오르고 막 부동산. 그러니까 최대 호황은 최대 불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서브프라임도 말씀드렸죠. 2007년부터 이후에서 아파트 가격이 7, 8년간 빠졌다. 근데 2000년 초반부터 카드 사태 이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폭등해요. 거의 강남 아파트는 6배가 올라요.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9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최대 호황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불황과 연결이 될 거예요. 최대 호황이 없으면 최대 불황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불황이 없으면 저 최대 호황도
소방도 안 오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집값과 자산 가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폭을 크게 만들지.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IMF 이후로 아파트, 거주용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살까요? 수요자가 두 부류로 나눠준다고 했죠. 사용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 근데 가격이 막 떨어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인 기제 때문이에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용 가치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했죠. 그럼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사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서 임대를 줘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내가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를 못 읽어요. 근데 가격이 빠지면 이 정도 빠졌으면 투자할 만하네? 사용 가치가 있잖아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를까 봐 무서워서 사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정도 오르면 집을 팔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 집값이 그렇게 빠지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IMF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가 우리나라가 아파트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 문헌을 보면 전세는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대신 언제 이제 많아졌느냐. 전체 임대차 비중 중에서 전세가 지금 5,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10%, 20%였거든요. 왜 이렇게 비중이 증가했을까? 그때가 이제는 기폭제가 된 건 일기 신도시예요. 일산, 분당 이런 지역에 일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100만 가구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아파트가 막 새로 생기는데 아파트를 그럼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집을 살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집을 사게 하려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기지가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시켜요. 신용 상태가 낮았기 때문에. 가게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월급을 받는데요. 노란 봉투에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 상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리고 집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은행에서 안심하고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지어지긴 하고 있는데 집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생겨난 거죠. 전세를 이용해서 누군가 집을 사고 전세를 낸 사람은 그 집을 사용하고 실제로 소유와 사용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집들이 많아지니까 전세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개발 증가와 함께 전세 배중의 확대가 같이 동반해서 일어났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뭐냐면 상황적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가격에 살만한 수요는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 능력 지수라는 거가 있는데 지금은 가격 수준으로 해서는 거의 180% 이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값을 버텨볼 만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하락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버블이다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하고 평가하기도 좀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했고 가계의 자산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절대 수준으로 해서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 하락 때문에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 시점이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예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도 있지만 그만큼 사실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탱할 만한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 5월 주택가격 상승률 7년 만에 최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와 투기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 돈을 벌 목적으로 집을 사니까. 그런데 한국과 다른 나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세예요. 전세가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들이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집을 살 수 있어요. 사적 대출이 가능하죠.
저희가 전세를 얻는데 집주인의 직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물어보기 좀 시작했죠. 혹시나 못 받을까봐.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은 집을 살 때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모기지를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나 집 사게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다 소득이 얼마예요?를 물어봅니다. 상환 능력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집을 투자로 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 독특한 측면의 이면에는 전세제도라는 특수성이 사실 있는 거죠. 일본은 거의 안 하고, 다른 나라들도 가장 다른 점은 개인들이 막 집을 투자로 사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지만 개인들이 나 집 사서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도 돈 벌고 가족 중에서도 돈 벌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막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그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심리에 크게 좌우돼요. 이게 자산시장이라는 게 옆에 사람이 돈 벌면 가장 배가 아파요. 그런데 외국은 옆에 사람들이 집으로 돈 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사 갈 때 보니까 돈 벌었네 정도지, 야, 나 이번에 임장 가서 뭐 2, 3년 만에 나 2, 3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아픈 정도가 좀 덜하다. 이래서 한국은 개인들이 막 사고파고 이런 시장에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쉽겠습니까? 개인들 욕망을 어떻게 제어해요? 그리고 돈 번다는데. 돈 번 수단이 된다는데. 집값이 이렇게 빠지면 또 투자하는 사람이 나와서 집 산다는데, 이제 앞으로 개인들은 집 사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값이 계속 장기적으로 빠지지 않는 한, 일본처럼 그러지 않는 한 이 개인들의 집을 향한 투자의 욕망,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니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는 주식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고 자산시장 전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아시고 공부하시고 하세요. 투자와 자산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보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안목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찾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적고 막 이랬더라 이렇더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 몰랐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뭐가 중요하지,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핵심이 뭘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좀 드렸다. 사람마다 중요한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유익하게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